성한그룹 본사 회장실, 이른 아침 7시 30분. 한도연은 거울 앞에 서서 회색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꼿꼿한 그의 자세는 오랜 세월 쌓아온 권위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죠. 오늘은 선대 회장이었던 형님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 만에 치러지는 공식 취임식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도연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빌딩 숲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책임 아래 놓인다는 사실이 새삼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형님이 평생을 바쳐 키운 이 그룹을 이제 자신이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동시에 마침내 자신의 시대가 왔다는 묘한 성취감이 교차했어요. 회장님, 그 회색 넥타이는 너무 밋밋하지 않으신가요? 문을 열고 들어온 비서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지연은 상자를 천천히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선명한 빨간색 실크 넥타이가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들어 있었습니다.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넥타이는 분명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섬세한 직조 방식과 은은한 광택이 장인의 손길을 느끼게 했습니다. 넥타이 한쪽 끝에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작은 로고가 수놓아져 있었죠. 붉은색이 훨씬 회장님답습니다. 힘과 열정을 상징하는 색이니까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엔 강한 인상을 남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 사진에도 이 색이 훨씬 잘 받을 겁니다. 지연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기업인들의 중요한 행사 사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죠. 회색은 너무 차갑고 무난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넥타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한 느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실크 특유의 부드러운 향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죠. 금속성이면서도 약간 쓴 듯한 형용하기 어려운 그 냄새에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전을 만진 손을 코에 가져갔을 때 나는 그런 냄새와 비슷했어요. 아니, 그보다는 화학약품을 희석시킨 듯한 자극적인 느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넥타이 좀 이상한데요? 냄새가 묘합니다. 도연이 넥타이를 코에 가까이 대고 킁킁거리자 지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수입한 명품입니다. 회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협력사 대표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선물이죠. 아마 새 제품 특유의 염료 냄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급 실크는 염색 과정에서 특수한 화학 처리를 하거든요. 지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새 제품 특유의 냄새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그는 회색 넥타이를 풀고 빨간 넥타이를 목에 둘렀습니다. 손가락으로 매듭을 만들어가는 동안 그 묘한 냄새는 여전히 희미하게 코끝을 맴돌았지만 도연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붉은색이 주는 강렬함이 새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더해주는 듯했죠.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이 붉은 넥타이가 어우러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과의 조화도 완벽했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하죠. 도연이 넥타이 매듭을 완성하는 순간 지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요한 하루를 앞둔 긴장감만이 가슴속을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죠. 벽에 걸린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으로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한 번 더 거울을 보며 옷매를 다듬었고 지연은 서류 가방과 연설문을 챙겨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도연만큼은 침착했습니다. 이제 취임식장이 있는 그랜드홀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죠. 성한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임원들과 주요 협력사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로비 중앙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어요.
도연은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죠.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홀 입구까지는 약 50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양옆으로 늘어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도연은 가볍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한 소녀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얼굴이 때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소녀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들을 피해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재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그 넥타이 매면 안 돼요. 소녀 지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실함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거지애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보아는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림이 로비를 가득 채웠죠.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그의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도연의 넥타이를 두 손으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 힘은 13살 소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어요. 이 넥타이는 위험해요. 당장 벗어야 한다고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실크 넥타이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목이 조여지는 느낌에 기침을 했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안요원 서너 명이 달려들어 지은을 붙잡았어요. 지은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넥타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놓아요. 이 넥타이 냄새를 맡아보라고요. 이상하다고요. 사람 죽이는 냄새가 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애를 당장 내쫓아. 어떻게 된 거야, 보아는? 비서 지연이 재빨리 다가와 도연의 옷매를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즉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애를 경찰에 넘기고 보안팀장은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지은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회장님, 그 넥타이 냄새가 이상하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금속 냄새랑 이상한 약 냄새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의 소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댔죠. 이 황당한 사건이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게 뻔했습니다. 도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스쳤습니다. 그 아이의 절박한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취임식을 무사히 치러야 했으니까요. 다른 넥타이를 가져오세요. 빨리요. 도연이 지연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대기실로 달려가 예비로 준비해둔 남색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그 넥타이를 메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어요. 찢어진 붉은 넥타이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평정을 찾은 표정으로 그랜드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소녀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죠. 그 넥타이 냄새가 이상하다고요. 과연 그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취임식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취임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연의 연설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주요 인사들과의 악수와 사진 촬영도 무사히 마쳤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편에는 아침에 일어난 그 이상한 사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가 외쳤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도연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 지연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 말인가요? 네, 특별한 전과도 없고 정신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거리를 떠도는 노숙 소녀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더 조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봤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총무팀 박 대리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 대리는 오늘 아침 회장실 정리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어요. 둘은 서둘러 회사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의무실에는 이미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고 의료진이 박 대리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죠. 박 대리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확한 원인은 병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급성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경련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약물 중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박 대리가 쓰러진 장소가 총무팀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투명한 증거 봉투 안에 찢어진 붉은 넥타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그 소녀가 찢어버린 넥타이였죠. 도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는 찢어진 넥타이를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거죠.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의료진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넥타이 섬유를 간이 검사해 봤는데요. 독성 화학물질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 소녀가 넥타이를 찢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그 넥타이를 계속 메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극물이었다면 지금 쓰러진 사람은 박 대리가 아니라 자신이었을 겁니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즉시 정밀 분석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냄새만으로 독극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 아이를 시켜서 일부러 방해를 한 걸까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을 도연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 씨,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세요. 네. 하지만 이미 경찰서에서 풀려났을 텐데요.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든 찾아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도연은 다시 한번 그 붉은 넥타이를 바라봤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크 안에 감춰진 죽음의 냄새. 그것을 13살 소녀가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안팀은 지은을 찾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판자촌. 그곳에서 지은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도연은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세단이 비포장도로를 지나 판자촌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죠. 성한그룹 회장이 이런 곳에 올 일은 없었으니까요. 도연이 차에서 내리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 하수구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참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죠. 저쪽입니다, 회장님. 판자촌 중심부에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은은 큰 플라스틱 통을 앞에 두고 음식물들을 하나씩 냄새 맡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은은 상한 김밥 한 줄을 집어들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안 돼요. 벌써 상했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그 김밥을 따로 치워두고 다음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빵 몇 개가 담긴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괜찮아요. 유통기한 지났어도 아직 먹을 수 있어요. 노인 한 분이 그 빵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아이는 냄새만으로 음식의 상태를 판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이죠. 다음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지은이 뚜껑을 열자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상한 지 오래됐어요. 여기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먹으면 큰일 나요. 젊은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정말이야? 겉보기엔 멀쩡한데. 네, 정말이에요.
제 코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엄마는 도시락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전날 지은이 상했다고 했던 음식을 먹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판자촌 사람들은 지은의 코를 완전히 믿게 되었죠.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의 후각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은입니까? 도연이 보안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본명은 강지은이고 올해 13살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이 판자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요? 네, 주민들이 돌아가며 돌봐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음식 감별을 해주는 대가로 밥을 얻어먹고 잠잘 곳을 제공받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도연을 보자 몸을 움츠렸어요. 어제 자신을 경찰에 넘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지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성한그룹 회장이 거지 소녀 앞에 무릎을 꿇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은아, 고맙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네, 내가 그 넥타이를 찢어줘서 내가 살았어. 넥타이에 독약이 묻어 있었단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병원에 있었을 거야.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정말요? 제가 맞았어요? 그래, 내 코가 날 살렸어. 어떻게 알았니? 냄새만으로 독약을 알아차릴 수 있다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코가 좋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코가 좋다고요. 냄새로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위험한 것도 알 수 있대요. 할머니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대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도연은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콧날, 그리고 입가의 작은 점.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4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젊은 시절, 도연은 형님이 운영하던 화장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직원을 만났죠. 그녀의 이름은 강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은 향료 배합을 담당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향이든 한번 맡으면 그 성분을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죠. 도연은 미선에게 끌렸습니다.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형님은 그 관계를 반대했죠.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미선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도연이 돌아왔을 때 미선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도연은 미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냈고 도연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입을 막았습니다. 도연은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보육원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죠. 가끔 밤이면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버린 아이가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내 할머니 성함이 뭐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강미선이요. 엄마 이름은 강수연이고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미선의 딸 수연, 그리고 그 수연의 딸 지은. 눈앞에 이 소녀는 자신의 친손녀였던 겁니다. 40년 만에 찾은 혈육이었어요. 도연은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몸을 경직시켰지만 도연은 놓지 않았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보안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지은을 떼어놓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은아,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내 할머니 강미선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 엄마 수연은 내 딸이었어.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리고 내 엄마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단다. 내 형님이 모든 걸 숨겼거든.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내 손녀야. 도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사진이었어요.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과 미선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지은이 엄마에게서 본 할머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할머니예요? 그래, 강미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란다. 지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성한그룹 회장이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도 눈물을 닦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할머니와 엄마에게 못해준 것들을 너에게 해주고 싶구나. 지은은 도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시간, 추웠던 겨울밤, 배고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도연의 따뜻한 체온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지은을 회사로 데려왔습니다. 판자촌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지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어요. 회장실에 도착한 지은은 넓고 화려한 공간에 압도되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지은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죠. 지은아, 내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내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단다. 무엇을요? DNA 검사야. 혈연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란다.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아직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지은과 함께 서울 최고의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의료진은 지은의 머리카락과 도연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그 일주일 동안 도연은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새 옷과 신발도 가득 사주었어요. 지은은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욕조,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지은이 가장 신기해한 것은 자신의 방에 설치된 향수 컬렉션이었습니다. 도연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죠. 지은아, 이 향수들의 냄새를 한번 맡아볼래? 도연이 향수병 하나를 열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어요. 장미향이에요. 그런데 진짜 장미는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든 향이에요. 여기에 제스민도 조금 섞였고 뭔가 나무향도 나요. 도연은 놀라서 향수병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로즈, 제스민, 샌다루드가 주성분이었죠. 대단하구나. 내 할머니도 이렇게 정확했어. 어떤 향이든 단번에 알아맞혔지.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게 좋았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여러 향수를 건넸고 지은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분을 맞췄습니다. 심지어 도연도 모르던 미세한 성분까지 찾아냈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과 지은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DNA 검사 결과 두 분은 친손녀와 친할아버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이 99.9%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지은은 정말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미선의 피가, 수연의 피가, 그리고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였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이제 넌 진짜 내 손녀야.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 지은도 울먹이며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재회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병원을 나서면서 도연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런데 넌 어떻게 그 넥타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니? 독약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넥타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금속 냄새도 나고 쓴 약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뭔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냄새가 났어요. 제 코가 위험하다고 경고했거든요. 내 코가 경고를 했다고. 네, 할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위험한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아버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의 특별한 능력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만약 지은이 없었다면 도연은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죠. 하지만 지은의 놀라운 후각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요? 그래, 내 코는 나를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어. 앞으로도 나는 내 코를 믿을 거란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도연의 공식적인 손녀로 인정받았고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갔어요. 언론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성한그룹 회장이 잃어버린 손녀를 찾았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가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조용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갑자기 나타난 손녀가 회장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도연은 그런 시선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의 안전과 행복이었어요. 도연은 판자촌 주민들에게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판자촌 전체를 재개발하여 깨끗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었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했죠. 사람들은 도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판자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어제 김할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새 집이 너무 좋다고 우셨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지. 너를 돌봐준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갚아야지.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독이 묻은 넥타이를 보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넥타이는 이탈리아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 맞았지만 누군가 중간에 독극물을 묻힌 것으로 밝혀졌어요. 협력사 대표는 자신은 회색 넥타이를 보냈다고 주장했고 붉은 넥타이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회사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도연은 비서 지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넥타이를 건넨 사람은 지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지연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보안팀에게도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도연은 지은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오늘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냄새를 맡아줄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모르니까 내 코가 다시 나를 구해줄 수도 있잖니. 지은은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실내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의자, 그리고 창문 근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할아버지, 이 의자 이상해요. 지은이 가리킨 곳은 회장석이었습니다. 도연이 앉을 자리였죠. 지은은 의자 팔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까 그 넥타이랑 비슷한 냄새예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이었죠. 도연은 즉시 보안팀을 불렀고 의자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의자 팔걸이에 피부 흡수성 독극물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도연이 그 의자에 앉아 몇 시간 회의를 했다면 서서히 독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도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회의실은 청소팀과 비서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의자를 마지막으로 닦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지연 비서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지연이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가장 쉽게 도연을 해칠 수 있었죠. 도연은 즉시 지연을 회장실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10분 후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윤지연 씨,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 했습니까?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넥타이도 당신이 건넸고 오늘 회의실 의자도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졌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죠.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후계자라니. 선대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저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도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님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은 냉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 소녀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죠. 그 아이만 없었다면 성공했을 텐데요. 도연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두려운 표정으로 할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어요. 도연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녀의 자백으로 배우의 인물도 드러났어요. 선대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람은 사실 먼 친척에 불과했고 회사 경영권을 노린 사기꾼이었죠.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1년의 살인 미수 사건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위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오직 지은의 놀라운 후각 덕분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도연은 지은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맙구나. 너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를 지키는 게 제 역할인걸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지은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손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앞으로도 자신을 지켜줄 특별한 존재였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지은을 자신의 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로요. 지은아, 앞으로 할아버지 곁에 있어주겠니?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평범한 아이처럼 살되 가끔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비록 13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이미 2번이나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용감한 소녀였어요. 도연은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죠. 다음 날부터 지은은 도연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나 경호원처럼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손녀로서 가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순간에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할 뿐이었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미리 회의실을 확인했고 도연이 받은 선물이나 음식이 있으면 냄새를 맡아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은이 2번이나 도연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원들은 지은을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고 회장의 특별한 손녀로서 존중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고 평범한 학생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회사에 들러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죠.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도연은 지은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도연이 물었어요. 지은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친구들도 생기고 선생님들도 좋으세요. 그런데 가끔 애들이 물어봐요. 제 코가 정말 특별하냐고요. 뭐라고 대답하니? 그냥 코가 좀 좋다고만 해요. 할아버지 구한 이야기는 비밀로 하고요. 도연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온 도연은 중요한 계약 건으로 외국 바이어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은도 함께 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지은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실내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죠. 서류, 의자, 테이블, 창문 근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방은 안전해요. 이상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지은의 말에 도연은 안심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고 바이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바이어가 지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제 손녀입니다. 저를 지켜주는 특별한 아이죠. 지켜준다니 무슨 뜻입니까?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바이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지은은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현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그 바이어분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니? 좋은 냄새였어요. 정직한 사람 냄새요. 할아버지랑 좋은 거래 하실 것 같아요. 도연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의 코는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까지 읽어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 강미선도 그랬다고 했죠. 냄새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요. 며칠 후 도연은 새로운 넥타이를 매려고 했습니다. 하늘색 넥타이였어요. 지은이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넥타이는 어떤 냄새가 나니? 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희망 냄새요. 아주 맑아요. 그래, 희망이란다. 우리의 미래 말이야. 도연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빨간 넥타이에서 시작된 악몽은 이제 끝났어요. 그 대신 희망의 하늘색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도연과 지은은 함께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임원들이 인사를 했고 직원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회사 전체가 좋은 냄새로 가득해요. 무슨 냄새니? 행복한 냄새요. 사람들이 웃고 있는 냄새예요. 도연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냄새로 지켜낸 생명, 그리고 냄새로 이어진 가족의 사랑. 이제 도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손녀가 있었고 지은에게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